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재인 정부 평가를 했죠. 군사정부는 혁명정부였죠. 근데 군사정부도 민주화를 실시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았던 거죠. 계속 민주화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정에 맞게 이제 민주정치 제도를 실시한 거죠. 하여간 군사정부는 이제 소임을 다하고 민주화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김영삼에게 정권을 넘겼죠. 근데 김영삼은 기획정부가 되지 못했죠.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을 개선했어야 되는데 정면 군사정부를 부정하면서 전혀 다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포퓰리즘 정부는 김영삼 때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서 반시장 반산업정책이 시행되었고 비주로 실시하는 복지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죠. 그래요.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현금 살포까지 했죠. 상습적인 현금 살포까지 했으니까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됐다고 보면 되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요.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분열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위기를 느끼고 결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반격에 성공해서 권력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죠. 개혁정부의 탄생. 윤석열을 미워하는 이들이 많죠. 그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그래요. 죽일 놈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도 뭐 개혁정부는 개혁정부니까 또 거짓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1987년부터 이어져 온 반시장 반산업 정책을 끊으려 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요.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 확대 정책도 중단하려는 거 사실이잖아요. 저번에 그래요. 부채 비율을 봤잖아요. 일단 중단시켰잖아요. 그 중단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일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어떤 국가관을 지니고 있는 인사였을까?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행적에서는 특별한 성향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윤석열은 좌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사법부 3부 작전에 앞장서기도 했다. 우파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음, 그래요. 이 사건만 보면 공산주의 세력 인사 같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좌파 정부와 맹렬히 나서 싸우기도 했다. 이 사건만 분리해서 보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로 보인다. 또 그렇게도 보이는 거죠. 우파 인사가 아니면 굳이 뭐 좌파 정부에 맞서서 투쟁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좌파 인사 같고 저렇게 보면 우파 인사 같고 그렇죠. 사법부 참수작전에는 좌파 인사가 되었고 좌파 정부가 맞설 때는 우파 인사가 된 것일까? 성향과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특별한 성향 없이 두 가지 일 모두 상황에 따라 국가와 국민에 이롭다고 생각하고 벌인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음, 글쎄요, 뭐 특별한 성향이 없으면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저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또 저 일을 하고 이런 인사였을 가능성이 크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인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껍데기 세력 인사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박근혜를 악당이라 생각하고 국정농단이라 생각했다 하고 사부 삼수작전에 참여했겠죠 뭐. 그 시대에는 또 그런 분위기가 또 강했으니까 또 조국 사태 때도 정반대로 행동하는데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러면 뭔가요? 껍데기 세력 인사에 가까운 거죠. 나름대로는 이제 국가와 국민에 이롭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겠죠. 근데 알고 보면 또 그게 또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성향이 없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이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움직이게 될까? 어떤 경우에 자판사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파인사처럼 행동할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되지만 시대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국가관과 윤리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죠. 고대의 관습적 생각도 내려오고 있고 많은 사람 고대의 관습적 생각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또 우파에서 전해 내려오는 생각도 있나요 없나요? 또 그런 생각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중시해야 돼. 사유재산을 중시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또 좌파의 생각도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제약시하고 시장 저거 좀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경우에. 그래요. 어떤 생각이 이제 집에 당할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이 크게 이제 유행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좌파 인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시대에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 또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파적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좌파 인사가 되기도 하고 우파 인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지만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마음이 있겠는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파 인사가 되고 좌파 인사가 되고 또 껍데기 세력 인사가 되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우파 마음에 태어날 수도 있고 좌파 마음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 우파 마음에 태어난 이는 우파 인사가 되고 좌파 마음에 태어난 이는 좌파 인사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어디서 생각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평소의 생각에 따라 존재가 달라진다. 평소에 이제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파 마음을 지닐 수도 있고 좌파 마음을 지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공존하면서 껍데기 세력 인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국가가 왜 이런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면서 생긴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의 가장 극비 중의 극비는 인간의 마음에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있으니 그와 같은 생각을 포착하여 어떤가는 신과 같이 계속 생각하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나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다는 사실이다. 생각에 따라서 존재가 바뀐다.
우파 인사가 되기도 하고 좌파 인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와 같이 되면 내 마음에 어떤가는 신이 있으니 내 안에 어떤가는 신이 있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내가 신이 있으니 어떤가는 신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보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거에 집착하기가 쉽죠. 마음을 도외시하는데 마음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생각도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탐구해 보니까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 속에는 신의 생각도 있더라. 우파 생각과 좌파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욕망이 있다는 생각도 있죠. 욕구나 욕망.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탐구하는 이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예수는 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왜 그런가요?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에 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신과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의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극비라는 거죠. 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죠. 극비라고 말하면서 어찌 이렇게 상세히 알려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지니며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러한 사실을 이 글을 쓴 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러한 깨달음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원래 이런 사실을 얘기했지만 고대인들은 잘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도 이런 말을 했지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얘기 안 해줬잖아요. 예수만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고 흡비로 전수했던 인사는 고대에 도통하고자 하는 이였지 이거를 쓰니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거를 쓰니는 뭐 특별하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하여 그대들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나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알았다 이런 사실을 그런다고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냐? 내 안에 신이 있고 신이 내 안에 있는 경지에 이르느냐? 신 안에 내가 있는 경지에 이르느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도 닦은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제대로 돌을 닦았으면 돈은 본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은 중국에서 도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하느님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요. 이심전극비 은밀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잘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극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부 듣기 수우제.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그래요. 전수하는 일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줬지만 자기가 실제로 겪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불 득기수 우사. 제자 역시 스승에게 내가
점수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줘도. 그래서 이런 얘기 적어놨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대들이 어떤 가능성과 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 말도 그 말이죠. 진실순순 하지만 그래요. 믿고서 참되게 수련을 하면 이 말이죠. 일단 하루아침에 기합 신용 신이 녹아든다. 이제 그때 이제 신이 합쳐지면서 녹아든다. 내 안에 신이 있고 신 안에 내가 있는 경지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통연활련 신이 녹아들면서 순식간에 통달하고 깨닫는다. 그런 일이 되면 이제 정수가 된 거죠. 혹 상시 일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스승이나 되잖아. 서로 바라보면서 크게 웃거나 혹 제읍승당 서로 막 엉엉 울면서 끌어안고 운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알려줘도 선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줘도. 동양에서는 신 속에 있는 나를 가리켜 해 속에 있는 달이라고 말하면 나 안에 있는 신을 가리켜 달 속에 있는 해라고 말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 한번 보세요. 좀 궁금하다 생각이 들면. 그래요. 윤석열은 특별한 국가관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될 무렵부터 국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이전 행적으로 봐서는 딱히 뭐 우파 인사다 좌파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성향이 점점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파 인사로서 우파의 대표 인사로서 행동하기 시작하죠. 반시장적 반산업적 정책을 중단시키고 그렇잖아요. 뭐 원전 산업 같은 것도 문재인이 중단시키려 했죠. 파괴하려 했죠. 그거 다시 재개시키고 다시 이제 우파 인사로서의 행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뒤에 쭉 살펴보겠지만 그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밀턴 프리드만을 언급했는데 밀턴 프리드만은 우파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사이다. 실상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국가관은 생산과 소비 방식, 즉 세계관에 달려 있다. 그래요. 우파와 좌파는 어떻게 갈리느냐? 생산과 소비 방식이죠. 민간 기업 육성을 중시하냐? 아니면 민간 기업을 파괴하려 하냐? 사유재산을 인정하냐? 안 하냐? 시장을 인정하냐? 안 하냐? 다 뭔가요?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 정도는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윤석열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우파 인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밀턴 프리드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투쟁력만으로는 우파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국가관을 밀턴 프리드만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뭐. 아니죠. 그 투쟁력을 중시했다지만 우파 인사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우파 인사다. 나를 지지해달라. 그것을 얘기하기 그것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밀턴 프리드만을 언급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시절에도 윤석열은 늘 자유를 언급했고 더불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의 역독성을 줄이면 자유를 줘야 한다. 자유와 창의의 분위기에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또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래요.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했죠.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우파의 지지를 받고 됐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래 그래 우파 지지를 받고 또 자기 우파 기질이 다 있죠 누구나 여러 생각들이 공존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시행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산업 정책, 반시장 정책을 철폐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게 됐지만 그래서 개혁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뭐그 반문명 농업종 공산주의자면 산업을 파괴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은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원전 산업을 다시 재개하는 거죠.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관을 우파 국가관이라고 봐야 되죠. 근대국가 수립세력 국가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국가관을 세운 윤석열은 국가관에 따라 한국을 개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은 좀 기니까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적을 볼 때, 과거 행적을 볼 때 처음부터 우파 인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했다. 좌파 인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우파 인사처럼 행동했던 게 윤석열이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될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확고한 이제 국가관을 지니게 되면서 이제 우파 인사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알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윤석열의 국가관을 한번 추적해 본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